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스파르타인 이야기 네 번째 시간, 신화가 된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르모필레 전투는요, 영화 300에서 다뤄졌을 정도로 너무나도 유명한 전투이고요. 무엇보다도 스파르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스파르타의 군인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 속에서도 이제 많은 그런 스파르타에 대한 진실들이 담겨져 있지만, 아무래도 영화다 보니까 이제 허구도 많이 담겨져 있죠. 무엇보다도 이제 복장이 그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맨살에다가 근육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저렇게 가면 다 죽죠. 살 수가 없고요. 실제로는 이제 스파르타인들은 이렇게 온몸이 다 무장을 하고 갑옷으로 철저하게 보호한 상태에서 그렇게 싸움을 했고요. 이게 긴 창을 가지고 있었고, 앞에는 이제 방패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방패의 크기가 상당한 크기가 돼서요, 방패로 일단 자기 자신을 방어를 하고, 이제 팔랑크스라고 그럽니다. 대열을 이룬 다음에 긴 창으로 상대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을 찌르고, 백병전이 벌어졌을 때에는 짧은 칼을 차고 있어서 그것으로 백병전을 벌이는 것이 일반적인 그리스 군들의 어떤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스파르타인들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용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벗은 몸으로 근육질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이제 영화에서는 등장을 시켰어요. 자, 이 장면은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기원전 490년 이제 9월경입니다. 9월 한 10일경 됐을 텐데요.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아테네에서 마라톤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마라톤 평원하고 아테네 그 연결된 도로인데요. 여기에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페이디피디스라는 사람의 동상인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이제 전령입니다. 마라톤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제 이 사람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달려가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아테네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페르시아 대군이 이제 10만 명이 넘는 페르시아 대군이 아테네를 침공하기 위해서 마라톤에 상륙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아테네 병사 페이디피디스가 당대 그리스 최강의 스파르타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장장 240km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흔히 알고 있기로는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42.195를 달렸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쿠베이팅이 근대 올림픽을 창시하면서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스토리를 약간 변형해서 만들어낸 것이고요. 사실은 페이디피데스라는 이 전령, 이 사람은 이틀에 걸쳐서 한 240km를 달려가가지고 지금 페르시아가 침공했으니 최강대국인 그리스 최강 도시 국가인 스파르타가 도와달라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달려간 겁니다. 자, 이 당대 페르시아 제국하면은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너무도 엄청난 제국입니다. 자, 이집트는 물론이고요, 자, 흑해 연안까지 다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그 인도까지도 점령을 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아프리카와 아시아 망라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제국입니다. 그래서 당대에는 그 누구도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강대국이 조그만 도시국가 아테네를 특정을 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의 그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다리우스 왕이었는데, 이때가 이제 기원전 490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9년 전에 이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던 이오니아 지방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거기도 역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겠죠. 그리스 사람들이 이오니아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테네에게 도움을 청했고, 아테네가 이오니아 지방을 돕기 위해서 한 20척의 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일을 기억을 하면서 다리우스 왕이 이제 아테네에 대해서 복수를 하리라고 다짐을 했고요. 드디어 9년 후에 이제 이 다리우스 왕이 아테네를 특정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다리우스 왕이 얼마나 아테네에 대해서 이제 무서운 그런 복수심에 사로잡혔는가 하니, 자기의 신하 중에 한 명은 늘 자기가 출입하는 문 앞에 서가지고 폐하, 아테네를 잊지 마소서, 아테네를 기억하소서라고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항상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둘 정도로 이 다리우스 왕은 아테네에 대해서 정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테네가 페르시아의 미움을 받아서 공격을 받게 되었고요. 지금 여기서 지도상에 보시면 아테네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맞은편, 그 반도 맞은편에 있는 마라톤 마루로 상륙을 해서 아테네로 진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도에서 보시면 이 마라톤과 아테네, 지금 아까 보시는 페이디피디에스 그 전령이 뛰어갔던 그 거리를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마라톤에서 아테네 42.195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 전령은 지금 자, 이쪽에서 이 코린트를 지나가지고 스파르타까지 440km 정도의 그 거리를 달려간 겁니다. 자, 그런데 스파르타에 열심히 달려가서 지금 페르시아, 그 두려움의 대상인 페르시아가 공격하려고 지금 대기 중이니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부탁을 했는데 반응은 이런 반응이 왔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돕겠다. 이 스파르타 사람들은요, 축제 기간에는 절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끝나고 돕겠다는 그런 답만 듣고 이 전령은 달려와야 됐습니다. 달려와서 이제 할 수 없이 아테네 독자적으로 그 당대 세계 최강대국 페르시아와 전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습니다만은 이거는 정말 체급이 다릅니다. 페르시아하고 일개 그리스 전체 도시국가도 아니고 그리스 전체도 아니고 그리스 도시국가 중에서 한 도시국가, 많아봐야 인구 10만 명도 안 되는 그런 도시국가 하나가 또 군사를 다 모아봐야 10,000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도시국가가 세계 최강대국 페르시아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데 이때 아테네에는 명장 밀티아데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동상은 마라톤만에 서 있는 밀티아데스의 동상입니다. 밀티아데스가 이때 역발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팔랑크스, 즉 그리스의 이제 보병들은요, 여러 겹으로 서서 한 왼쪽 손에는 방패를 들고 오른쪽 손에는 약 3m 안 되는 한 2m 50 정도 되는 그런 긴 창을 들고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창의 적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저 창으로 찔러대는,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체력전을 하죠. 그래서 무지막지한 체력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팔랑크스 진영은 서로 떨어지면 지는 겁니다. 서로 분리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이 강해야 됐습니다. 중앙에 강한 전력이 강한 군사들을 배치하는 것이 보통의 팔랑크스의 어떤 전략인데 밀티아데스는 이때 완전히 역발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측면에 강한 군대를 둡니다. 측면에 강한 군대를 두고 가운데를 조금 약하게 두는 거예요. 밀티아데스가 새로운 전략, 완전히 역발상,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아테네의 힘만으로 공격을 해야 했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아테네 언덕의 위에서부터 페르시아가 있는 밑에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역사, 헤로도토스의 역사 6권 112장에 보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페르시아인들과 맞붙어 싸우게 되자 훌륭하게 싸웠다. 우리가 알기에 그들은 적군을 향해 뛰어서 돌격한 최초의 헬라스인들이었고 페르시아풍의 옷과 그것을 입고 있는 자들만 보고도 참고 버틴 최초의 헬라스인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헬라스인들은 페르시아인들이라는 말만 들어도 주눅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헤로도톡스는 그 당대까지도 감히 실제로 이 헬라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페르시아라는 말만 들어도 주눅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항도인데요. 자, 위쪽에서부터 마라톤만 위에서부터 그리스군들이 측면을 강화한 그리스군이 자 밑으로 페르시아 군들이 있는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막 돌격을 합니다. 돌격을 해서 처음에는 페르시아가 이기는 듯 했습니다. 중앙이 약하기 때문에 중앙을 파고 들었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측면에 강한 아테네 군사들이 측면을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자, 이윽고 페르시아 군들은 아테네 군사들에 의해서 다치게 되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게 됐죠. 자, 이런 형국이 되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학살 수준의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뜻밖의 전투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페르시아 군인 6,400명이 죽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아테네 군인 또 그리스 군인은 192명만 죽는 정말 놀라운 전과를 세우게 됩니다. 자, 스파르타 지원군 2,000명이 그 후에 도착을 하긴 해요. 축제 끝난 다음에. 그런데 그 2,000명이 도착했을 때는 마라톤에는 페르시아 군인들의 시체가 가득했었고요. 이 스파르타 사람들은 아테네를 늘 경쟁자라는 것보다는
일종의 자기들의 하수처럼 생각했었는데 아테네인들이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승전답을 말하는 그런 소리만 듣고 그들은 아쉽게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의 초점을 스파르타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뒤로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페르시아가 10년을 준비를 해서 기원전 280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전하고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자,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3차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마라톤 전투를 2차 페르시아 전투라고 그러고요. 다시 10년 후에 기원전 480년에 쳐들어온 페르시아 군을 맞아서 싸운 전쟁을 우리가 3차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페르시아의 대군이 육지와 바다 양면으로 그리스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아테네를 2차 페르시아 전쟁 때 아테네를 공격할 때는 이제 해군만 왔었거든요. 해군에다가 병력을 싣고 이제 상륙 작전을 했었는데 이제는 규모가 달라졌고 전쟁의 양상도 달라졌고요. 육군과 수군이 동시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헤로도토스 역사책에 보면요, 그 숫자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페르시아 군인들의 숫자가 이제 헤로도토스 얘기에 따르면 근 400만에서 500만 정도의 그런 숫자가 됩니다. 그것은 너무 이제 과장이 심한 것 같고요. 학자들에 의하면 보통 한 20-30만 명, 또 이제 보급병까지 따지면 뭐 많이 잡으면 100만 명 정도, 그 정도의 이제 숫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자, 수십만의 육군에다가 전함 750척, 그리고 그 전함들이 보급선을 또 지키고 있죠. 그러면 수십만의 그런 페르시아 군들이 와야 되니까 식량이 있어야 되니까 이들의 식량을 태운 보급선과 또 전투함 750척이 이제 이 육군을 바다에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총사령관은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다리우스 왕의 2차 페르시아를 침공을 했던, 그 아테네를 침공했던 다리우스 왕의 아들이죠. 크세르크세스가 아버지보다 더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3차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자, 지금 페르시아의 육군과 해군이 서로 해안가를 따라서 같이 이제 그리스로 침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육군이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페르시아 해군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헬레스폰트 해협에 다리를 놓고 수십만의 육군이 이제 이 육지를 따라서 내려오게 되고요. 이들이 이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이제 그리스 반도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여기가 요 그리스 반도에 입구되는 이 지역을 우리가 테르모필레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이제 서로 모여서 페르시아의 공격에 이제 연합해서 방어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때 이제 그리스를 대표하는 그리스의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스파르타의 장군 에우르비아데스입니다. 역시 스파르타는 누가 뭐래도 당대의 그리스 최강 대국이기 때문에 에우르비아데스가 총사령관으로 하고 그에게 모든 전략을 같이 상의하고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페르시아를 맡기로 했습니다. 자, 애시당초 이 그리스 사람들은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면 전투 규모가 다르다 그랬죠. 이들은 기껏 싸워봐야 수천 명 수준,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인 것은 수백 명 정도의 싸움을 하는, 그리고 많이 싸워봐야 수천 명 정도의 싸움을 하는 그런 정도의 전투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리스군인데, 자, 이제는 상태가 체급이 다릅니다. 수십만 명, 그리고 바다에는 거의 750척의 전함과 보급선까지 따지니까 거의 뭐 1000척이 되는 그런 배들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것은 당대 그리스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수십만의 적들을 감당하기에는 그리스군들은 너무 턱없이 역부족처럼 보였습니다. 열띤 논란을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제 싸움을 어디서 하기로 결정을 했는가 하니 테르모필라이에서, 이제 테르모필레라고 발음해도 되고요, 테르모필라이라고 발음해도 되고요,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겠습니다. 테르모필레에서 이제 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파르타가 나설 차례입니다. 10년 전에 은근히 자존심이 확 상했었거든요. 자기들이 하수라고 봤던 아테네 사람들이 페르시아, 당대의 최강대국인 페르시아를 물리친 그 장면을 허탈하게 바라만 봐야 됐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던 이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때 이제 자신들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엄청나게 강해 있었고 또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규모와
대비에 있어서 비교할 수 정도로 이제 강해진 그런 적을 맞닥뜨려야 됐습니다. 육지를 따라서 쭉 페르시아 육군이 내려와서 이 테르모필레 요 근처까지 왔습니다. 자, 테르모필레를 향해서 스파르타의 군인들이 떠나야 했죠. 자, 기원전 480년에 테르모필레의 계곡은요, 여기 지금 계곡이죠. 이 계곡은 이 폭이 약 1.5m도 되지 않는 좁은 해안도로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테르모필레를 보면 굉장히 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때는 이 해안가가 굉장히 좁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1.5m도 채 되지 않는 좁은 해안도로였습니다. 전투를 할 때 이제 적이 많고 우리가 숫자가 적다 그러면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전술이 뭐냐면 많은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좁은 통로에서 싸워야 되겠죠.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전에서 역시 마찬가지고, 자, 많은 적을 소수의 아군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적을 좁은 지역으로 이제 유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 후에 이제 이때 이 전투가 있은 후에 아테네가 또 살라미스 해전에서 테미스토클레스가, 그리스의 이순신이라고 불리는 테미스토클레스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제 페르시아 해군을 다 물리치거든요. 그때도 역시 살라미스라고 하는 좁은 해역에서 이제 많은 적들을 유인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숫자가 적고 적의 숫자가 많을 때는 넓은 데서 싸우면 그거는 포위를 당해서 완전히 학살 수준의 그런 아주 참담함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많은 적을 싸울 때는 좁은 곳에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로 내려오는 길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 군들이 지키면서 페르시아 군들을 맞아서 지연작전, 이긴다는 것보다 지연작전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스파르타를 이끌었던 그 왕이 레오니다스 왕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스파르타를 대표하는 인물 두 사람을 들으라 그러면 여기에 3차 페르시아 전쟁 때 레오니다스하고 그 다음에 리쿠르구스, 입법자 리쿠르구스, 이 두 사람을 흔히 이제 우리가 많이 떠오르는데, 이거는 다비드가 그린 이제 레오니다스입니다. 테르모필레의 이제 레오니다스 그림입니다. 델포이에서 전쟁의 결과에 대해 신탁을 받아봤더니 오라클이 뭐라고 그러냐면, 페르시아 왕이 스파르타 왕을 정복하거나 스파르타 왕이 죽게 될 것이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예언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지금 형세를 보아서는 뭐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전투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레오니다스는요 300명의 왕실 근위들을 데리고 테르모필레로 향합니다. 자, 근데 그 근유병들을 선택을 할 때 하나의 기준이 있었어요.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식이 있는, 아들이 있는 사람만 전투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선발을 한 거예요. 그들은 즉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는 아들이 있는 사람만, 아들이 없는 사람은 절대 전투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이미 이 전투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간다는 거죠. 다 죽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이기려고 하는 전투가 아니라 적을 지연시키는 전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조건 가면 100% 죽는다는 것을 다 알았죠. 그리고 이들에게서는, 스파르타 사람들에게서는 조국을 위해서 죽는 것이 전사 스파르타 사람들에게 최고의 영예였고, 최고의 그것이 명예였고, 그 스파르타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준 전투가 바로 이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해안가로, 그 좁은 해안가로 페르시아 군들이 물밀듯 이렇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이죠. 수십만의 대군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는데, 이들을 향해서 마주서고 있는 그리스 연합군은 기껏해야 7,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기원전 480년 8월에요. 수십만의 페르시아군과 맞서는 테르모필레에 모인 그리스 군은 고작 7,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스파르타군 300명, 그리고 기타 연합군 몇백 명 수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군이 온 이 사람들도 보면 그리스의 군사 규모, 이들은 기껏 싸워봐야, 평소에 싸워봐야 몇백 명 가지고 서로 싸우는 수준이었다는 것을 이 연합군에 각각 개별적으로 모인 연합군의 숫자만 봐도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겠죠. 자, 테르모필레에 모인 그리스 연합군의 목표는 페르시아를 물리치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 본토로 내려오는 그 길목에서 페르시아를 묶어두고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벌고 후방에서는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육군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해군이 해군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무엇보다도 아테네 같은 경우는 이제 아테네 시민들을 소개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아테네를 버리고 탈출을 해서 살라미스 섬으로 탈출해서 아테네 사람들은 다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때의 이 테르모필레의 전투는 이기기 위한 전투는 아니었다. 그리고 시간을 벌어서 적을 반격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군 수뇌부의 어떤 생각이고 전략이었습니다. 자, 딱 맞닥뜨렸습니다. 이제 테르모필레라는 좁은 협곡에서 이제 수십만의 페르시아군과 7,000명의 그리스 연합군이 서로 맞닥뜨리는데 정찰대를 보냈는데요. 이 정찰병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자, 보니까 그리스 연합군들, 특별히 스파르타 군인들을 보니까 머리를 빗고 기름을 바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웃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황제가 웃었어요. 우습게 여기는 그 페르시아 황제에게 스파르타의 왕이었다가 추방을 당해가지고 페르시아에 의탁하고 있었던 이제 데마라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해줍니다. 머리를 빗는 관습은 스파르타인들이 전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투 준비할 때 머리를 빗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다지고 그들에게 전투라는 것은 그렇게 아주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그런 행위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이 물어봅니다. 크세크세스 왕이 물어봐요. 저들 중 하나가 우리 군사 열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들은 따로따로 있을 때 그렇게 월등히 우세하지 않지만 이 산길을 지키는 부대처럼 뭉치면 인원수의 몇 갑절 몫은 능히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을 절대 얕잡아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크세크세스는 이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무기를 내놓으면 살려주겠다. 목숨만은 살려주고 너희 스파르타에게 지휘권을 우리가 정복하고 지휘권을 너희들이 그대로 넘겨줘서 너희들이 통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회유를 합니다. 그때 이제 레오니다스가 이렇게 말하죠. 몰론 라베, 그리스 말로 몰론 라베인데요. 와서 가져가라. 한마디로 레오니다스는 이제 거절을 해버립니다. 이것도 아주 몰론 라베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와서 가져가라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투는 드디어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스파르타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 연합군들은 이 테르모필레 좁은 협곡에다가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아가지고 여기를 막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이제 배수진을 친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다 성을 두껍게 쌓아놓고 그 앞에다가 연합군들이 7,000명이 이제 페르시아 대군을 맞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파르타의 촉구병이 이제 페르시아를 보고 와가지고 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페르시아의 대군의 숫자가 너무도 엄청나게 많아서 특별히 그들이 화살병들을 보니까 화살병들이 한번 화살을 들어가지고 쏘기 시작하면 태양빛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화살이 쏟아질 것 같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스파르타의 디에케네스라는 병사가 그러면 뭐 그늘에서 싸우면 되지. 잘 됐네. 더운데 태양을 가려주면 우리가 그늘에서 싸우면 시원하게 싸울 수 있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스파르타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그런 간결한 언어 습관을 볼 수가 있죠. 대치 나흘 뒤에 사흘 동안 대치하고 서로 이제 상대방을 일종의 간을 본 다음에 드디어 8월 18일 날 첫날 전투가 벌어집니다. 첫 번째 1만 명의 메디아인 부대가 공격을 합니다. 메디아인 부대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 성벽 앞에서 또 5만의 페르시아의 보병대가 또 그 뒤로 해서 공격했지만 지금 이 팔랑크스 대형이죠. 이렇게 방패로 막고 있고 긴 창으로 상대방을 공격을 하고 이 대형을 흩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중갑보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갑보병, 중무장한 보병의 그 힘에 페르시아는 이렇게 무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페르시아는 경무장했다고 그럽니다. 간단한 칼을 들거나 활을 들거나 뭐 이런 정도거든요. 도저히 이 중갑보병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테르모필레의 좁은 협곡은 페르시아의 군인 들의 시체로 이내 덮이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이모탈, 그러니까 불사 부대라고 그러죠. 불멸의 부대라고 그럽니다. 이제 영어로 하면 임모탈 하면 불멸이잖아요. 그래서 이모탈 부대를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최강의 친위대인 이모탈도요, 스파르타를 비롯한 그리스 연합군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탈마저 죽음을 각오한 스파르타 병사들 앞에서 물러서고 맙니다. 자,
그리고 8월 19일 둘째 날 2차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첫째 날과 동일하게 이 크세르크세스는 적의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것을 보고 설마 저들이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면 인해 힘이 빠져서 무너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수많은 인원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 이 영화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자, 너무 좁은 협곡에 막 뒤에서 이제 페르시아 군인을 밀어붙이니까, 그리고 앞에서는 스파르타가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내 해안가로 막 페르시아 군대들이 떨어져 죽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날 공격을 했고요. 둘째 날 공격을 했는데 여지없이 페르시아가 수만 명의 군사를 잃어버립니다. 자, 이틀간 전투에서요. 이제 스파르타 군의 실체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가 작전을 바꾸기로 생각을 했어요. 섣불리 공격했구나 내가 너무. 그래서 작전을 바꿉니다. 그래서 자, 왕이 명령을 합니다. 테르모필레 주변에 그리스인들 중에서 이곳 지리를 잘 아는 사람 하나 회비에서 데려오라 명령을 합니다. 그때 엘피알테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 지방의 그리스 농부가 페르시아군이 주는 황금의 매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테르모필레 협곡을 우회하는 길을 페르시아군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에피알테스라는 이름을요,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악몽 또는 배신자, 그런 이름으로 받아들입니다. 영화 300에서는요, 이 엘피알테스가 꼽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에서 어렸을 때 추방이 돼가지고 아기가 꼽추로 태어났으니까 스파르타에서 이 부모가 아기를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스파르타를 떠나는 그래서 스파르타 군인이 되고 싶어 했고, 그것을 레오니다스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 사람이 이제 이 꼽추가 페르시아군에게 이제 그 통로를 가르쳐 준 걸로, 비밀 통로를 가르쳐 준 걸로 그렇게 묘사가 돼 있습니다만은 실제 역사는 이제 한 농부예요. 그래서 이 엘피알테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뜻으로 악몽 또는 배신자라는 이름으로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지도에서 보세요. 원래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성을 쌓고 그 앞에서 결사항전을 했었는데, 얼마나 완강하게 저항을 했냐면 이틀 동안 수많은 군사를 거기다 밀어붙여도 도저히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둘째 날 전투가 끝나고 나서 밤새도록 이모탈들이 이제 농부가 가르쳐 준 길을 따라서 후방으로 이제 포위를 하기 위해서 후방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낌새를 알아차렸어요, 레오니다스가. 그래서 레오니다스가 7,000명의 그리스 연합군의 대부분을 다 후퇴시켜버립니다. 후퇴시켜버리고 이제 말 그대로 300명만, 자기의 정예부대 300명만 최종적으로 여기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록에 보면 이제 몇 개 얼마의 사람들이 더 나왔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300명의 스파르타 군인들만이 마지막으로 남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이 형국을 보면은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자, 스파르타 사람들이 이렇게 뺑그렇게 방패로 진영을 만들고 있고요, 사방이 페르시아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 전투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시간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에 레오니다스가 스파르타 군인들을 전부 불러 모아놓고, 자, 이승에서 마지막 식사니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라. 그렇게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이내 해가 뜨자 이제 300명의 그 스파르타 군인들이 협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레오니다스가 얼마 있어서 치명상을 입고 먼저 죽고 맙니다. 해가 뜨면서 시작된 전투는요, 이 정오쯤 돼서 이제 마지막 스파르타 군들이 싸움을 하다 그러니까 이제 몇 시간을 싸움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도 이 300명의 군사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 해 뜰 때부터 시작한 그런 전투가 정오가 돼서도 끝이 안 났습니다. 얼마나 이 스파르타군이 용맹하게 싸웠는지를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는 이제 무기가 다 떨어집니다. 무기도 다 빼앗기게 되고, 너무나 이제 계속해서 인해 전술로 밀고 오는 페르시아군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내 스파르타 군인들은 맨손으로 싸우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맨손도 안 되니까 이빨로 적을 물어뜯고 맨주먹으로 휘두르며 최후까지 저항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니까 크세르크세스가 질렸겠죠. 크세르크세스가 페르시아 군들을 잠시 물러서게 한 다음에, 계속됐다가는 우리 측도 피해가 만만치 않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스파르타 사람들을 가운데 놓고 화살로 거기다 집중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예언한 것처럼, 척후병이 보고 예언한 것처럼 하늘에 태양이 가릴 정도의 화살이 쏟아지게 되고요. 이제 페르시아는 300명이 다 일시에 이제
300명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최후를 맞게 되죠. 정말 너무도 비행스럽게 마지막까지 비장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 크세르크세스는 너무 질려가지고 이날 전투에서도 너무 질려가지고 레오니다스의 시체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베가지고 긴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이제 레오니다스의 시신을 욕보이고요. 다시 페르시아군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레오니다스 왕에 대한 그의 증오심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날 페르시아 군은 이날만 2만 명의 군사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00명을 가지고 2만 명이 일당 100도 넘죠. 일당 100도 넘습니다. 그러면 300명의 100이면 3,000명인데 일당 한 300명 이상은 되는 거죠. 일당 한 3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스파르타 사람들의, 스파르타 군인의 정수를 보여준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을 때 그들에게서 어떤 힘이 나오는지 그런 위대함을 보여주는 그런 전투였죠. 이 전투를 통해서 페르시아 군들도 심리적으로 이 스파르타 상당히 이제 스파르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300명만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파르타는 더 많은 그런 스파르타 용사들이 남아 있었고, 이 그리스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이들이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헤로도토스의 역사책 7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스인들은 죽음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들의 목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싸웠다. 레오니다스는 이 혼전 중에 용존분투하다가 전사했고, 그와 함께 내가 이름을 알고 있는 다른 저명한 스파르타인들도 전사했다. 사실 나는 300명 전원의 이름을 알고 있다. 헤로도토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죠. 친위대, 그러니까 근위대죠. 그 레오니다스의 근위대 300명의 이름을 자기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르모필레 협곡에 이런 이제 지금 남아있는 낡은 기념판이 있습니다. 이 기념판 위에 지금 글씨가 희미하게 써져 있는데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여, 가서 스파르타인들에게 전하라. 우리는 조국의 법을 받아 여기 잠들었노라. 그러니까 조국의 명을 받아서, 조국의 법을 따라서 조국을 위해서 용맹하게 싸우다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죽은 스파르타 사람들이 여기 머물러 있다고, 그렇게 여기 묻혀 있다고 그렇게 전해달라는 그런 비장한 메시지가 여기에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에 이제 아테네가 그 마라톤 전투에서 아주 지혜로, 밀타데스의 지혜로, 그리고 아주 역발상의 그런 어떤 전술로 페르시아를 물리쳤다면, 이제 10년 후에 스파르타 사람들은 그들의 용맹함 그 자체로, 그리고 그들의 전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페르시아 군들을 그 테르모필레 계곡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다하여서 지켜냈던, 그리고 다른 도시국가 또는 다른 나라들이 또 그 이후의 인류 역사에서 이만큼 용감하게 싸운 그런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초교같이 버리면서 조국을 위해서 버렸던 스파르타 사람들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런 위대한 전투가 바로 이 테르모필레 전투였고요. 이 사람이 바로 스파르타를, 여러분이 만약에 여행을 하시면 스파르타 지역에 세워져 있는 레오니다스 왕의 동상입니다. 스파르타의 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파르타를 평가할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국가를 향한 충성과 헌신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